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때문에 한 주 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허경도 선생님을 모셨어요. 문화재 복원 전문가입니다. 그 문화재 복원 전문가를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쪽 계통에도 어떤 이런 뭐 박사, 석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경북 영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정식 명칭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재 수리기술자에서도 뭐 몇 가지 이 파트가 있는데, 네네. 거기는 저희들 이제 보수라고 되어 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고건축의 보수 복원, 네. 건축문화재의 보수 복원을 네.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영주에서 사시면서 네. 영주 일대로 하면 안동, 영주 이쪽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 전통 문화의 아주 유산이 많은 곳 아닙니까? 예. 예, 그쪽에 복원도 사업도 많겠습니다. 예. 영주 부석사도 유명하고. 예. 뭐 우리 목조건축 중에 제일 오래된 이제 건물인 그 안동 봉정사 극락전, 네. 그리고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예. 뭐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의 문화유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안동의 도산서원, 네, 그리고 그렇죠. 영주의 소수서원.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제가 네. 공사에 참여를 했었고, 네. 경북 영주나 안동 경북 북부는 특히 이제 6.25 때 이 한국 전쟁 때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 문화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주 모델로 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허경도 선생님 모셨는데요. 지난 1월 초에 숭례문 복원공사 총지휘를 맡았던 그 신흥수 대목장이 그 자택과 공장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예. 네. 오늘도 뭐 그런 기사가 아침에 난 걸 봤습니다. 오늘 또 다시 뭔가 그 수사가 예. 진행 중인 모이죠. 예. 그리고 1월 18일에는 이 부실공사 의혹을 조사하던 충북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예. 네.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뭐 물론 그쪽 계통의 이야기를 내부자로서 말씀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뭐 가능한 조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또 일반 시청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숭례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뭐 경북 영주에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뭐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신흥수 대목장의 뭐 목재 부분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광금 목재를 빼돌렸다. 이런 기사가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 목재가 그 신흥수 대목장의 그 창고에서 뭐 발견이 되었다라는 기사까지 났던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충북대 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자살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그 과정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숭례문 같은 경우에 전 국민적 관심이 돼 있고 특히 몇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숭례문 이번 복원공사가 그렇게까지 이 국민적인 성토를 당해야 될 만한 공사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공사를 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뭐 자주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공사 중간에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는 숭례문 공사가 우리나라 문화재 공사에서 엄청난 큰 이제 하나의
한 계단을 올라서는 공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계단을 올라선 것뿐 아니라 한 단계 완벽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내문공사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서 예.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서 국민들 눈에 이 문화재 복원 그 사업 전체가 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모두가 뭔가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억울하다. 예. 이전 지금까지의 우리 문화재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숭례문만 특별한 게 아니라 숭례문은 국보 1호라는 거는 있지만은 숭례문은 뭐 그 자체로 특별할 게는 없습니다. 숭례문보다 훨씬 더 건축적인 가치를 보면은 아까 언급한 뭐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수덕사 대웅전, 봉선사 극락전 그런 건물들이 훨씬 더 우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숭례문은 뭐 국보 1호인 상징성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숭례문 복원공사를 하면서 전통의 방식으로 원형을 재현하겠다라고 했고 상당히 일반 문화재 수리보다 많은 시간과 금액을 들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이전의 공사와 숭례문 공사가 뭐 특별히 많이 이제 달라진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숭례문 공사에서 한편으로는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가 이제 전통 기법을 썼느냐 또는 뭐 국내산 재료를 썼느냐 마느냐 뭐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자격증 대여 문제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결국 이제 문화재 보존에는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문화재 복원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말해지는 바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재 복원에는 가장 큰 원칙이 원형의 보존입니다.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재료가 진실해야 된다. 재료가 이제 가능하면은 옛재료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무가 썩었거나 불에 탔을 경우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를 새로운 나무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전에는 우리나라산 소나무를 썼을 테니까 우리나라산 소나무를 쓰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뭐 너티나무를 썼으면 너티나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재료의 진실성이 있고 예를 들면 또 기와 같은 경우도 예전의 기법대로 만든 기와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제 재료가 이전 거를 그대로 쓰면 제일 좋지만은 이전 게 훼손이 되거나 너무 오래돼서 못 쓰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이 만들어서 이전 거와 거의 똑같이 아니면은 비슷한 물성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법입니다. 나무를 지목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뭐 다 전동공구나 이런 산업적인 이 도구의 힘을 받지 않고 뭐 짝이나 톱으로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법의 진실성이 있는 거죠. 기와를 만들 때도 지금은 프레스로 압축을 해서 기와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탁탁탁 두드려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목수들 같은 경우에도 다 목공 수공으로만 했었고 그리고 그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지만 옛날에 이전의 기록을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건 아닙니다. 뭐 궁궐을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불과 뭐 5년도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경복궁 그 많은 이 정각들을. 근데 그때는 이제 대규모 노동력이 이제 목수들이 많이 동원돼서 조선 시대니까 이제 뭐 임금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한 기술자 몇몇 외에는 또 이 부역이라는
그걸 통해서 이제 대규모 인원이 동원이 됐었죠. 인력이 많이 투입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재료와 기법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식이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나머지 마지막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주변 환경의 진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씀하는 거예요? 건물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가 다 이제 이전과 같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예를 들면은 숭례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숭례문은 우리 서울성곽 도성의 이제 성곽인 거기 서울성곽의 남쪽 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곽이 쫙 이어져 있으면서 숭례문이 있어야 되는데 숭례문은 지금 현대적 도시의 도로 한 중간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숭례문 물로 그 건물 하나는 이전께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은 이 총체적 그 환경과 함께 있는 문화재로서는 실제 가치를 이미 잃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무리 좋고 있지만은 부석사에 있는 여러 정각들과 그 앞에 있는 안양루와 그 앞에 있는 석축과 그 뒤에 있는 많은 소나무들과 이 산림들이 함께 있을 때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 주변에 뭐 아파트가 있다든지 앞에 안양루가 있다든지 이런 숭례문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뭐 불가피한 면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문화재들이 주변 환경의 진실성은 지키기가 힘든 게 이제 특히 도심에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도심 전체가 거의 이제 새로 개발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그 네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 숭례문 복원에서는 이 재료의 진실성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러시아산 소나무가 쓰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원칙을. 그렇죠. 지켰냐면. 일단 재료는 이전 우리가 해체 보수를 하면서 해체를 했다가 그 옛날 나무를 그대로 새로 쓰는 게 일단 재료의 진실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똑같은 물성의 나무를 써야죠. 그런데 숭례문뿐 아니라 이전의 많은 공사에서 특히 이 외국산 소나무를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크고 좋은 소나무가 굉장히 귀하거나 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대들보를 쓸 경우에는 국내산 소나무가 없는데 그 대들보를 대들보는 써야 되고 그만한 크기의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힘들 경우에는 거기에는 문화재청에 이제 감독관청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수리를 할 때는 감독관청에 보고를 하고 외국산 소나무나 아니면은 수종이 다른 우리나라 나무나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가 그런 크기의 그런 목재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외국산 소나무를 쓸 수도 있다. 이번에도 조금 이제 그렇다면 일본에도 불가피하게 러시아산 소나무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뭐 그런 아니요. 좀 저는 숭례문 복원에서는 따져봐야 될 게 오늘 뭐 아침 신문에도 뭐 정확히 이제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숭례문의 그 2층까지 올라가는 큰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를 못 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중경무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런 거는 일반적인 문화재 공사나 일반적으로는 그 벌채가도 안 나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런 나무를 이제 특별히 베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나무가 왔는데 그 나무가 뭐 안에 중간에 약간 썩었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 나무를 못 쓰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산 소나무가 없어서 외국산 소나무를 썼다 이러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내산 소나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국내산 소나무를 쓰겠다고 했고 그 나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숭례문에 러시아산 소나무가 쓰였다면은 그건 엄청난 문제죠. 그거는 누군가 나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결론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숭례문에 외국산 소나무를 썼다고 공식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뭐 제가 보고를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숭례문에 외국산 소나무가 쓰였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공사에서는
뭐 그런 큰 부재를 못 구했을 때는 충분히 그걸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외국산 소나무를 쓰는데 그런 기록과 보고가 없이 외국산 소나무를 쓴 거는 그렇군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많이 다르나요? 외국산 나무들과 우리나라산 나무가 기후가 조금 달라서 토질이나 기후가 달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의 생장은 이제 비슷한 위도에서는 비슷한 사계절이 쭉 오지 않습니까? 특히 뭐 같은 북반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뭐 위도가 비슷한 이 온대지방의 것들은 특별히 중간에 사막 지역이나 고원지대를 제외하고는 유럽이나 북미에 가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위도에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라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를 그런 경우라면은 충분히 수업해서 저는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는데도 일부러 뭐 외국산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은 우리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기법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서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이 기법은 그런데 사실 이 전통 기법이라는 것이 지금 뭐 100%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기술이라는 게 그 계속 많은 발전이 있어서 되고 또 아니면 그 당시의 기술자들이 그 썼던 진짜 기술 그 당시 기술이라는 게 뭐 지금 뭐 고정이 가능한 할까요? 그 고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해방 전후나 아니면 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전통 연장을 썼거든요.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제 각종 전동 공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60년대에 한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80, 90대신 어르신들이 충분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법에 대한 고정은 가능하나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법을 익히고 있는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원목을 가지고 이렇게 두고 굵은 원목을 가지고 원형의 그 목재를 가지고 와서 네모로 만들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대작이라는 큰 우리 경남에서는 그 짜구라고 하는데 대자구를 가지고 짜구를 가지고 쳐내야 되는데 그 짜구질을 제가 현장에 같이 일하는 목수들을 해도 지금 60대 되신 분들도 짜구질이 굉장히 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짜구질을 옛날에는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해보신 분들일지라도 이미 그 짜구를 손에서 놓은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자신 있게 제대로 하는 분이 없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일하는 이제 목수들은 그 짜구질이 너무너무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짜구질일 뿐 아니라 이번에 그 뭐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 최종덕 씨가 쓴 이 숭례문 세우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 숭례문에 참여했던 그 숭례문 보건공사 목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목수들 중에 본인이 보시기에는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짜구질을 거의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같이 일을 해보는 목수들 중에서는 짜구질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 실제 제하고 같이 있는 팀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현대의 어떤 그런 제재소라든지 이런 데서 나무를 다듬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아까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앞에 나가면은 숭례문이 번듯하게 새로 서 있긴 한데 그 숭례문을 번듯하게 세운 게 문화재 복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숭례문을 세울 때 그 나무를 전통 방식으로 깎아야 된다. 그 과정 자체가 문화재 복원이라면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짜구질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라도 지금 남아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능을 전수받아서 목수들이 짜구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단청에 대해서는 뭐 그 또 이야기가 있던데 단청도 뭐 그 어떤 기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 잘 모르시나? 목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예, 네.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 국가에서 아니면은 또는 많은 시민들이 원형의 전통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 숭례문에서. 네. 특히 뭐 석공사고 목공사고 간에 뭐 카메라만 돌아갈 때 뭐 쇼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뭐 쇼만 했는지 그렇게 짜구질을 얼마나 했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짜구질로서 아니면은 전통 방식으로 이제 치목이 100% 안 됐다는 거는 이제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전통 방식은 점점 잊혀져 가고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효율을 따지지 말고 전통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통 이 뭡니까 현대적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은 하루에 일을 한 예를 들면은 일량을 10을 한다고 했을 때 전통 방식대로 하면은 하루의 일량이 뭐 2나 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량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임금을 줬을 때 그 일을 전통 방식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통 방식이 손에 있고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평소에 그러한 그 노력이 없이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됐다라고 질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여태까지 숭례문이 저는 왜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이 되는 큰 이 계기가 되냐면은 이전에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뭐 문화재 공사할 때는 그냥 현대적 기계 장비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면은 이제 이 전통 뭐 손대패나 뭐 끌이나라고 가지고 이제 표면 가공을 했지만은 그는 마지막 표면 가공은 기계로 하면 너무 매끈하니까 이제 옛날 장비의 흔적을 내주는 수준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전통 방식으로 나무를 치목을 하고 뭐 돌을 치석을 하고 그걸 쌓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거기에 큰 관심을 두리지 않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숭례문 공사 때 그렇게 이제 관심이 한번 됐고 특히 지금 저는 그게 뭐 전통 방식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진짜 전통 방식으로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숭례문 공사가 논란은 있지만은 전통 기법을 살리고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공사다. 그리고 숭례문의 공사에서 일정 부분 그게 실현됐기 때문에 그조차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100%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은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복원을 할 때 이제 원형을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형이란 것도 사실 숭례문 같으면은 뭐 지난 한 500년 이상 그 조선이 그 건국된 이후로 뭐 그 최초에 지어진 그대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또 새로 다시 지어졌을 텐데 그 언제적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걸 다시 복원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숭례문 같으면은 뭐 이게 그 언제적을 원형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복원한 겁니까? 일단 숭례문 가장 최근 거를 일단 일제 시대 때 훼손되기 이전. 네. 그러면 이번에 불탄 그 문 이전 걸로 돌아가면 그렇죠. 불탄 상태는 이제 숭례문이 여러 번 그런 부침을 가졌지만은 불타기 직전에 있었던 모습은 이제 우리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많이 훼손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수리를 한 게 1960년대 수리인데 그 수리 이전을 그 수리 거를 기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보면은 그럼 한국 전쟁 때도 그 완전히 탄 건 아니고 한국전 일부 그냥 건물 전체는 무너지지도 않고 건물은 그대로 일부 있었습니다. 훼손이 된 거를
이제 보수했었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1907년도에 이 한국 숭례문이 성각 좌우가 이제 많이 이 훼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이 숭례문을 통과하는 전철이 부설이 되면서 이제 숭례문 주변의 성벽이 흐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전의 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항상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슬슬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 지금 어쨌든 아까도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숭례문 공사, 이 보건공사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좀 나쁜 사람들 같고요. 계속 뭔가 그 수사가 되고 있고 비리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뉴스만 보면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예. 특히 그 최종덕 씨가 당시에 복구 단장, 뭐 처음엔 부단장 맡았다가 나중에 예. 단장을 했던 것 같은데 최종덕 씨 그 문화재청 문화정책국장이 책을 내가지고 예. 또 그게 논란이 돼서 직위 해제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떤 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입니까? 이 문화재 보건공사. 저는 문화재 보건공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문화재 보수공사를 일반 건축공사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 건축공사나 문화재공사나 똑같이 일단 설계가 있고 설계가 있으면 거기에 설계가 나오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그냥 일반 건축공사처럼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을 해서 입찰에 성공한 회사가 시공을 하게 되고 감리도 똑같이 입찰을 해서 정해져서 감리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냐면은 문화재 표준 시방서라는 거 있고 문화재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를 다루는데 표준적인 시방서와 표준적인 품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찰을 할 때는 그 공사의 공사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게 일반 현대 건축공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일반 현대 건축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재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체를 해보면은 해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구조가 얼마만큼 상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문화재가 똑같은 문화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표준 시방서가 있고 어떻게 표준 품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화를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반 건축공사나 토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했고 지금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대로 문화재공사에 적용한 이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뭐 시간에도 쫓기게 되고, 그렇죠. 뭔가 그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편법들이 동원돼.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 뭐 옛날에는 시방서대로 하면 옛날에 없던 그 강회다짐이라고 있습니다. 회와 마사를 섞어서 지붕거에 섞어가지고 방수를 강화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이전의 문화재 뜯어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화재 표준 시방서에는 강회다짐을 기와공사를 할 때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표준 품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화재, 목조 문화재나 아니면 모든 문화재 이런저런 모양 형상이 다 틀리고 현장 여건이 다 다른데 이거 일할 때는 돈을 이만큼만 주겠다 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하기 전에는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하게 다루고 해체할 때도 하나하나 실측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걸 뭐 공사 기간 전에 뭐 3개월 내지 6개월 만에 하시오. 이렇게 하는 이 현대 건축과 똑같이 가는 문화재 수리의 시스템 자체가 저는 이 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됐어. 뭔가 할 말씀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문화재 자격증 대여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 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수기술자 두 사람이 똑같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데 실제 영세한 회사는 저는 그런 데가 있다고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 문화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려줘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니 이번 경찰 발표는 뭐 주로 그렇게 나왔던데 영세한 업체는 문화재업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이제 보수기술자 2명, 단청기술자 2명이 회사에 근무를 해야만 하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이 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적당히 뭐 저희 회사처럼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뭐 다 4명이 할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 조금 영세한 업체거나 신생업체는 이제 일이 없지 않습니까? 4명이 나와서 이제 매일 책상에서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좀 급여를 좀 적게 주고 누구는 재택 근무를 하자. 뭐 이렇게 한 게 이제 이번에 경찰에서 밝힌 이제 자격증 대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이제 뭐 일이 많으면은 일이 많거나 다 나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죠?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재 복원 사업에 이 모든 것이 막 복마전이고 뭐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는 다 그 이유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지 모두가 이제 좀 알고서 또 그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뭐 어떤 방향이라 할까요? 그런 거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문화재 보수나 복원은 건축공사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그걸 빼줘야 됩니다. 현재 문화재 수리의 모든 시스템은 일반 건축공사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문화재공사가 사급업체에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것도 그냥 일반 사기업인데 사기업에서 전담을 하게 돼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공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주요한 문화재는 국가에서 직접 보수 복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주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내부 사정을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